왜 이유 없이 계속 아플까? 케플런 빛이 이응에 옮김에 대해서 이 장르수에 대해서 이 한 여성이 여러 가지 참 많은 업무 중에서 피곤 속에서 참 영양 결핍증과 함께 또 잘못된 음식 식사 습관 때문에 또 약을 먹으면서 이제 장르수로 면역이 상실되면서 여러 가지 질병이 오게 되는 상황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우리는 장관에 있는 문제들이 속쓰림이나 소화불량 혹은 변비보다도 훨씬 심각하다는 걸 알았다. 크론병, 가민성 대장증후군, 계양성 대장염 역시 자가면역질환, 관절염, 습진, 골다공증, 건선, 식품에 대한 민감성처럼 장의 불균형에서 비롯이 된다. 초기의 연구들은 장내 박테리아 불균형이 관절염, 설사, 자가면역질환, 비타민 B12 결핍, 만성피로증후군, 낭포성, 여드름, 결정암, 유방암, 습진, 식품 알레르기, 민감성, 염증성 장질환, 가민성 대장증후군, 건선, 만성소화 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고 얘기해왔다. 이러한 질병들 중에 어느 것도 장 박테리아와 연관되어 있다고 인식되지가 않았다. 최근의 연구 결과를 접한 의사들은 편두통이 장을 악화시키는 식품 민감성에 의해서 자주 촉발된다는 것을 점차 인식하고 있다. 만성피로증후군, 전신, 섬유, 근육통 같은 질환들은 장건과 중요한 관련이 있다. 균형이 회복되면 증상들이 개선되는 경우가 많다. 장관의 건강이 조금이라도 나아지면 면역 체계의 효과가 증가한다. 만약 박테리아의 DNA를 더 잘 이해하게 되면 질병에 대한 이해가 훨씬 깊어질 것이다. 박테리아는 때때로 DNA를 바꾼다. 비록 인구의 35%가 만성소화 장애에 대해서 유전적으로 위험한 상태라고 해도 그 중에 겨우 3%만이 질병으로 진전한다. 따라서 우리가 놓친 요인이 존재한다. 그 밖에 무언가가 질병으로 진전되도록 촉진하는 것이다. 만성소화 장애를 촉발하는 것으로 보이는 요인 중에 하나는 전염성 위장염인데, 이는 장 투과성에 혼란을 가져온다. 물론 다른 요인도 있을 수 있다. 린지의 어머니는 완전히 진행된 만성소화 장애를 갖고 있다. 린지의 유전적인 위험성이 일반 사람들에 비해서 16배나 높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검사 결과 그녀가 그 병을 갖고 있지 않는 것은 행운이다. 비록 그녀의 몸이 미래의 대부분의 구성 요소에 반응하고 있지만 그 수치가 만성소화 장애의 기준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다. 다시 말해서 그녀의 면역 체계가 강화되어 있긴 하지만 병의 발생을 겨우 억누르고 있는 정도다. 우리는 그녀의 체계를 진정시키고 그녀가 만성소화 장애에 걸리지 않는 것을 방해해서 또 다른 자가 면역 질병으로 진행하게 만드는 자극제를 제거하기 시작했다. 건강한 장내 박테리아가 결정한다. 면역 체계의 70%가 소화계통과 그 주변에 있다는 것을 과학자들이 깨달았을 때 그것은 정말 놀라운 발견이었다. 보이는 것과 달리 이에 대한 주요 이유들 중에 하나가 벌레들이다. 우리는 이런 군집의 미세 박테리아에 우리가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가를 겨우 이해하기 시작하고 있다. 건강한 장에 서식하는 수조 개에 달하는 박테리아에 달려있다. 1674년 네덜란드 과학자 안톤 반 레벤후크가 처음 박테리아를 단일 렌즈 신명으로 관찰했을 때만 해도 가장 커다란 의학적 돌파구 중에서 박테리아 제거를 포함하는 것들이 있었다. 르이 파스테르가 발견한 저온 살균 처리는 우유를 더 안전하게 마시도록 하기 위해서 우유에 열을 가함으로써 박테리아를 죽이는 것을 기초로 했다. 1905년 로베르트 코흐는 박테리아를 우선 방지해야 한다는 생각을 강화하면서 박테리아가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증명해서 노벨상을 수상했다. 14세기에서 18세기 유럽 인구의 3분의 1의 목숨을 앗아갔던 림프절 패스트 흑사병은 전염성 박테리아에서 발병되었다고 의심되어 왔다. 2012년 11월에 이르러서 인류 학자들에 의해서 무시무시한 질병이 박테리아 때문에 일어난 것임이 확인이 되었다. 그들이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네덜란드에 도처에 있는 패스트 사망자 고등에 매장된 뼈들의 DNA를 신중하게 조사한 결과였다.
비록 전염병이 어떻게 사람에서 사람으로 옮겨갔는지 알아내지는 못했지만 손을 자주 씻고 침대 시트나 식탁보 등 린넨 제품들을 세탁하라고 조언했던 노스트라다무스 같은 의사들은 그 질병의 확산을 줄임으로써 명성을 얻었다. 이 같은 이야기들은 당연히 박테리아와 질병을 연관시켜 생각하게 만든다. 21세기까지 우리는 환경을 가능한 한 청결히 유지하고 위생을 개선하고 예방접종을 제공하고 감염이 된 최소한의 신호라도 보이면 항생제를 복용하고 마침내 항균 비누와 항균 세제 등의 산업을 번창하도록 지원하는 추세까지 만들어 왔다. 청결을 향한 열정은 우리를 너무 극단적으로 몰아세운 건지도 모른다. 장내 정상 세균총의 성질과 그들의 이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말이다. 현 시대의 위생 가설은 어린 시절의 박테리아에 지속적으로 노출시키는 것이 오히려 면역 체계를 강하게 해준다는 이론이다. 아이들을 오염물질에 전년 노출시키지 않으면 실제로 전십과 알레르기 그리고 식품과 감염성과 면역장애에 걸릴 위험이 높다. 진화하는 박테리아. 제세포보다 장내 박테리아 수가 10배 정도 많다. 소화기 계통에는 100조에 이르는 수의 박테리아가 있다. 그러한 박테리아의 유형에는 400에서 500가지가 있지만 겨우 20개의 박테리아 유형이 총계의 75%를 구성한다. 우리는 박테리아를 파괴적인 질병의 요인들로 생각하는 데 익숙해져 있지만 그들은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 예컨대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감염 방지. 미 공중위생국은 1988년 보고에 정상적인 위생물 성은 감염을 예방하는 수동적인 방식을 제공한다고 발표했다. 비타민 생성, 비오틴, 티아민, 리보플라빈, 나이아신, 판토텐산 피리독신, 코발라민 같은 비타민 비복합체들은 엽산이나 비타민 K와 함께 장내 박테리아에 의해 생성된다. 장내 박테리아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영양 흡수력 향상, 젖산경 아시도필루스와 비프이더스 균은 여러가지 비타민과 미네랄 중에서 칼슘, 구리, 절, 마그네슘 그리고 망간을 흡수하는 능력을 개선시키는 박테리아이다. 식중독 대응력 강화. 1993년 질병대책센터는 2천만에서 4천만 건의 식중독 사례를 보고했다. 미 식품의약국은 그 수를 훨씬 높은 8천만으로 추산했다. 박테리아와 협력한 건강한 장은 식중독의 악영향에 대응하도록 도울 수 있다. 항생물질 생성. 연쇄장 구균과 포도상 구균 감염과 싸우는 항생물질 아시도필루스라는 박테리아에 의해 만들어진다. 다른 한편으로도 박테리아도 학습을 한다. 그것들을 속이는 진통제와 비스테로이드 항염제 등 먹는 항생물질이 나온 몇 년 후에 이러한 미세 물질군들은 스스로 방어하기 시작하고 있다. 그들은 필요하다면 예상되는 항생물질에 대응하기 위해 빠른 변이를 감행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세상에는 연쇄상 구균과 임질과 포도상 구균 그리고 결핵 종류의 항생 내성 물질이 이미 존재하고 있다.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해로운 박테리아는 방해받지 않고 신체를 돌아다니기 위해 문자 그대로 자신의 세포벽을 제거함으로써 적응해왔다. 박테리아는 특정한 항생물질에 노출되면 자신들에게 좀 더 알맞은 환경을 만드는 특정한 유전자를 공격함으로써 반응했다. 그들은 현미경으로 봐야 할 만큼 작을지 모르지만 엄연히 살아있는 유기체이다. 전략 등 중에 하나가 성공하면 박테리아들은 다른 유형의 내성 박테리아에게 정보를 보낸다. 매년 4만 명에 이르는 북미인들이 항생물질에 더 이상 반응하지만 않는 감염으로 인해서 죽는다. 소화관 건강의 저자 엘리자베스 리브스키는 박사가 이런 점을 제대로 서술해 놓았다. 만약에 미생물들이 좀 더 내성이 생기고 명렬해지면 우리는 그들보다 앞서는 자신만의 내성과 힘을 증가시켜야만 한다. 감염에 덜 소용적이 되도록 면역 기능을 신장시켜야만 하는 것이다. 새는 장,
어떻게 막아야 하나? 장. 면역력을 높이는 최고의 방법 중에 하나는 장을 온전한 상태로 향상시키는 것이다. 스트레스, 독성, 화학물, 영양실조, 가공식품, 식품 첨가물, 설탕, 재가공된 지방, 피임약, 수술, 항생물질, 진통제와 같은 장에 구멍이 생기도록 만드는 것들을 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전형적인 미국식 식단은 우선 영양소가 지독하게 적다. 형편없는 식품을 선택하면 상처난 곳에 활성균과 산성도 이 두 가지 모두의 불균형이 생긴다. 립스키 박사가 지적하듯이 우리가 보통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는 음식이라도 장 내벽을 자극할 수 있다. 미국인의 주요 상품인 우유는 락토스 감염증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매우 자극적일 수가 있다. 글루텐과 다른 여러 식품 알레르기 유발 항원 역시 비슷한 효과를 지닌다. 스테로이드성 약물은 체내의 균류의 먹이를 공급하면서 점막 내벽에 손상을 줄 수가 있다. 비스테로이드 항염제는 통증을 줄이는 동시에 치유를 막는다. 장 내벽은 보수가 끝난 뒤에 3에서 5일마다 대체가 되는데 비스테로이드 항염제는 그런 과정을 위태롭게 방해하고 막는다. 일단 장건이 손상을 입으면 신체가 처리하기엔 너무나 많은 활성산소가 생성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염증과 자극을 유발하고 장 누수를 악화시킨다. 장 점막 벽에 있는 미세한 육모들은 영양소를 혈류로 흘러 들어가게 할 뿐 아니라 독소의 흡수를 막기도 한다. 육모는 손상을 입으면 영양소와 독소를 식별하는 능력을 잃는다. 결과적으로 육모는 무심코 독소나 미생물이나 소화되지 않은 음식물, 폐기물 혹은 정상적인 고분자보다 커다란 것이 비정상적으로 투과성이 커진 장벽을 통과하도록 허락하게 된다. 이런 물질들은 신체가 면역 반응을 곧바로 일으키거나 혹은 착수하도록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우리는 이것을 장투과성 혹은 장누수라고 부른다. 만성소화장애의 최고 전문가 중에 하나인 알레시오 파사노 만성소화장애의 최고 전문가 알레시오 파사노 박사에 따르면 그것이 알려지게 되자 일부 의사들은 장누수는 많은 문제들로 진전될 가망이 있다. 비록 이런 대부분의 진술들이 사실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게 문제지만 극단적으로 다시 간단하게 말하자면 알려진 사실이 거의 없고 상상하는 부분이 많은 장누수 증후군 역시 연구를 위한 분야 전체를 발전시키기 위해서였고 그것이 전통적인 의학 지배층이 수년 동안 그토록 회의적이었던 이유이기도 하다는 것을 밝혀내려고 매우 열심이었다. 장투과성에 관한 오늘날의 퍼브메드 목록은 5천 개의 기사에 이른다. 장누수라는 용어는 이전의 논란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진행 중인 과정에 대한 생생한 묘사를 표현하기도 한다. 박테리아와 글루텐 감염증. 장누수는 미국 성인의 25%의 영향을 주고 있는 증가하는 음식소와 환경적인 민감성에 연루되어 있다. 미국인의 40%가 글루텐에 예민하다. 글루텐 섭취를 스펙트럼 위에 놓고 상상해 보자. 스펙트럼 한쪽 끝에는 자신들의 식단에서 소량의 글루텐도 견딜 수 없는 만성 소화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있다. 다른 한쪽 끝에는 피자와 맥주와 파스타 그리고 쿠키를까지 먹을 수 있고 그래도 아무런 부작용이 없는 형문의 사람들이 있다. 가운데는 글루텐에 예민한 사람들을 포함하는 애매한 글루텐 반응 영역이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답을 찾아야 하는 지점이다 라고 파사노 박사는 말한다. 대부분의 의사는 그 차이를 알지 못한다. 일부는 글루텐 민감성이 실제로 수백 가지의 질병에 관여할 수 있으며 그 증상들이 장에서가 아니라 신체의 다른 부분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한다. 몇 년 전만 해도 만성소화장애는 드물게 일어나는 어린 시절의 증후군이었다. 오늘날 그 진단을 받는 평균 연령은 40에서 60세다. 만성소화장애는 200만 명 이상의 미국인에게 영향을 미치는데
133명 등 1명 수준이다. 연구원들은 이 장애를 더 많이 인식하게 되어서 숫자상의 급격한 상승이 일어난 게 아니라는 것을 이미 확인했다. 장기간에 걸친 혈액 검사 결과로 지난 50년간 만성소화 장애의 비율이 4배나 증가했음이 드러났다. 글루텐 감염증은 이제 미국 인구의 6에서 9%까지 영향을 준다고 추산이 된다. 게다가 평생 동안 별 문제 없이 글루텐을 먹어왔던 70대들이 이제 와서 글루텐 민감성을 경험하고 있다. 안타깝게도 글루텐 감염증은 회의적으로 보일 때도 있다. 만성소화 장애에 대한 검사가 음성으로 나오면 많은 의사들이 환자들의 불만 요소를 좀 더 깊이 조사하지 않고 묵살해버린다. 알레르기처럼 검사처럼 글루텐 감염증 검사는 일관되게 믿을만하지 않는데도 일부 문제가 있다. 글루텐 감염증 때문에 글루텐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것이 아닌데 우리는 아직 혈액에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결정적인 방법을 발견하지 못했다. 글루텐 감염증을 확인하는 유일한 절대적인 방법은 6주 동안 식단에서 글루텐을 완전히 제거하고 증상이 호전되는지 보는 것이다. 구별하기 힘들 수도 있다. 만약 다른 식품 감염증이 있고 실행 중에 영양이 부족하면 글루텐을 제거하는 것이 일부 증상만을 제거하는 결과를 낳을지도 모른다. 만성소화장애센터의 책임자 피터 그린은 글루텐 감염증에 관한 연구가 소화장애를 연구한 지 대략 30년이 지나서 이루어졌다고 얘기한다. 더 이상 진전된 연구도 없는 상태에서 환자들은 기분 탓이라는 말을 너무 자주 들었다. 글루텐이 없는 일련의 제품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 시장 규모가 작년 한 해에만 2조 6천억 달러에 이르렀는데 이로써 글루텐 감염증이 일시적인 유행 이상이라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지난 수십 년에 걸친 밀 생산의 농업적 변화가 밀을 놀랍도록 개조시켜서 단백질과 글루텐 함량을 상쇄시킨 점은 널리 알려져 있다. 일본은 글루텐 민감성을 밀 소비 증가의 탓으로 돌린다. 글루텐은 이제 빵 통조림에서 핸드로션, 화장품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서 발견될 수 있다. 그러나 증거는 일관성이 없다. 어쩌면 장 그 자체에 있는 박테리아의 원인이 있을지도 모른다. 우리는 면역 체계가 글루텐을 식품으로 다루는지 혹은 치명적인 침입자로 다루는지를 장 박테리아가 결정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기 시작했다. 알레시오 파사노 박사는 만성소화 장애를 연구하던 중에 한 가지 중요한 발견을 했다. 유전적으로 만성소화 장애로 진전될 위험이 있는 47명의 신생아를 연구했는데 그들은 2세가 될 즈음에 상당히 결핍되고 불안정한 장 박테리아를 갖고 있었다. 그들은 박테리아 수치를 계속 주시하다 두 아이에게 락토바실러스 수치가 줄어들었음을 확인했다. 두 아이는 자가 면역 질환으로 진전되었다. 한 아이는 만성소화장애에 다른 한 아이는 일형 당뇨병에 걸렸다. 파사노 박사와 동료들은 흥분되었다. 이 발견은 놀랄만한 결과가 무엇일지 상상해보라. 이 아이들의 장내의 락토바실러스를 높이 유지시켜라. 그러면 자가 면역 질병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얘기와 비슷하다. 박테리아 불균형이 먼저일까 자가 면역 질환이 먼저일까. 몇 가지 연구는 장내 염증을 유지시키는 박테리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미 관찰한 대로 박테리아는 살아남기 위해서 열심히 학습하고 싸운다. 어떤 단계에서든 다른 선택사항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생체이다. 유전학은 박테리아를 결정하는 데 도움을 주지만 박테리아는 스스로 적응해가면서 유전자를 바꿔 우리 자체를 변화시킬 수 있다. 시카고 대학 만성소화장애센터 연구소장 바나 자브리에 따르면 설령 닭이 먼저라고 해도 달걀이 그에 기여할 수 있는 문제이고 같은 종점에 도달하더라도 갈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할 수 있죠. 그런 복잡함은 일방적인 인과관계의 개념이 틀렸음을 입증하고 같은 질병이 일어난 다른 길을 제시한다고 봅니다. 린지의 진단. 린지에 대한 몇 가지 검사를 수행한 결과 그녀의 장내 락토바실러스 수치는 매우 낮아서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다. 장간에 혼란이 생기면 우리는 분명 영양소 흡수가 모자라서 전반적인 불쾌감을 느낄 수가 있다. 불쾌감은 상향 조절된 마이크로글리아가 일으킨 결과다. 그녀의 모든 증상 목록은
내가 지금 마이크로글리아의 활성화로 이해하고 있는 것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지금 그 린지는 내게 긴 증상 목록을 주었다. 편두통, 생리전 증후군, 불안, 목과 허리 통증, 가민성 대장 증후군, 위산 역류 등이다. 검사 결과 진짜 문제들의 목록은 하나 위에 다른 하나가 쌓여서 훨씬 길어졌다는 것이 드러났다. 비타민 D 결핍, 극단적인 마그네슘 결핍, 근골격계 문제들, 공황 발작과 불안, 심각한 글루텐 가민증, 장르소와 가민성 대장 증후군, 생리불순, 생리전 증후군. 우리는 짐을 해가면서 조금씩 벗겨내기 시작했다. 통증 유발 요인들은 무엇이었을까? 린지의 문제처럼 겹겹이 쌓인 긴 목록을 종종 다룬다. 우리는 결과를 얻을 때까지 그녀의 상태를 악화시키고 있는 것들을 하나씩 제거했다. 그의 나머지 기간 동안에 린지는 마그네슘 결핍을 치료하기 위해 정맥주사용 마그네슘을 맞으러 그리고 산화를 줄여주고 세포 재생을 도와줄 비타민 C 공급을 위해 2~4주마다 한 번씩 케플런 클리닉으로 왔다. 우리는 염증을 줄이고 편두통을 제거하고 불안을 잠재울 시스템의 균형을 다시 찾아주기 위해 그녀에게 침수를 시행했다. 섬유 조직의 긴장을 풀어주기 위해서 두개골 천골 작업을 했다. 이는 그녀의 편두통에 도움이 되었다. 그녀는 건강 개선을 위해서 필라테스와 요가도 하고 있다. 인터넷에서는 2주 동안 글루텐을 포기한 후 삶이 바뀌었다는 사람들의 글을 찾기가 쉽다. 대부분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린지도 시간이 좀 걸렸다. 6달 후에 그녀는 눈에 띄게 나아지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 편두통은 상당히 줄어들었다. 우리는 그녀가 심한 불안과服용해왔던 항발작 약을 천천히 떨치도록 했다. 그런 약물들을 안전하게 떨쳐내는데 거의 1년이 걸렸다. 18개월 후에 그녀는 활짝 웃으면서 내 사무실로 들어왔다. 편두통을 앓지 않았던 고등학교 이래 처음으로 활짝 웃었다고 한다. 그녀는 자신의 생각을 더 명확하게 그리고 더 신뢰감이 가도록 전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더 이상 혼란스럽고 멍한 머리로 곤란을 당할 일은 없었다. 그런 동안에 그녀는 심지어 사랑에 빠져 결혼도 했다. 결혼식에는 일반적인 웨이크, 글루텐을 없앤 케이크가 하나씩 있었다. 그녀와 그녀의 남편은 집에서도 별개의 토스트를 사용해서 글루텐 교차 오염의 위험성을 피했다. 예방책으로도 이 제품도 피했는데 글루텐 감염증이 있는 사람들이 락토스 감염증을 갖는 경향이 많다고 했기 때문이다. 아침에 커피도 포기했다. 카페인은 이미 불안해진 신경계와 장관을 자극해서 신경계를 안정시켜자 할 때 역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그녀가 보좌에서 일했던 상원 의원이 자신의 대선 운동에 함께 해달라고 부탁하자 린지 일정이 빡빡해졌다. 그녀는 기회를 선뜻 잡았지만 잠도 거의 못 자고 식사도 대충 때워야 하는 등 하루 24시간을 꼬박 투자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다. 편두통이 몽롱해지는 내 그리고 공황 발작에 대해서도 걱정이 되었다. 린지는 항상 나아지려고 애쓰면서 어려운 문제에도 사전에 대책을 강구해 맞붙였다. 전 요리를 배워야 해요. 6개월 후 대선 운동 중인 린지를 길에서 보았을 때 그녀는 기분이 무척 좋아 보였다. 이렇게 해서 치유가 된 린지의 모습을 보게 되었군요.